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는요, MB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 봬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마찬가지인 심정으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제 급락에 이어서 그래도 저희 마감 전에 예,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예. 네, 시장 살펴봤지만 마감가까지 본 소감도 소회도 또 궁금해서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예,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좀 더 올렸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오늘 지수에 상승 견인했다. 그렇게 총평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국내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금융투자에서 1조 9천억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투신이 1,100억, 연기금 아까 우리 마감 전에 했을 때 2천억 정도 순매수였죠. 그렇죠. 근데 줄였잖아요. 아, 요즘에 패턴이네요. 올라가면 팔고 좀 이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음.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1,100억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이 사주니까 이게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은 줄창 팔고 개인은 줄창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 누구 편을 드느냐? 그것이 기관들이다. 근데 기관들이 어느 쪽 편을 좀 들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 기관들이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시장을 방어해줬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마지막까지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삼성전자 수급도 오늘 좀 독특합니다.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요 지금 삼성전자 수급을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수량이 아니고 삼성전자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1,81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이 7,800억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죠, 개인들도요. 오늘 음. 개인들은 급등하면 팔고 또 내리면 사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보시면 기관이 샀잖아요, 오늘. 어. 오늘 하이닉스도 사고 뭐 삼성전자도 샀는데 삼성전자가 독특하게 더 오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기관들이 9,700억 샀는데 금융투자 7천억 샀거든요. 네. 그 나머지를 누군가 산 겁니다. 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잘 보시면 투신이 1,000억 정도 샀습니다. 음. 그리고 연기금도 한 1,000억 정도, 네. 사모펀드도 한 800억 정도 샀어요. 음. 이 세 기관이 각각 한 1,000억, 약 1,000억 정도, 1,000억 좀 안 되게 지금 사준 거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을 사주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좀 그게 이해가 되느냐? 딴 데는 조 단위로 파는데 네. 막 1,000억, 2,000억 산 거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건 순매수이기 때문에 순매매이기 때문에 이보다 수량이 더 크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센 양쪽에 거의 만약에 100의 힘을 갖고 있는 양쪽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한 놈은 힘은 10분이 없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똑같이 비등비등한데 그 10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이라도 그쵸. 도와주면 그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쵸.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기관들의 역할이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끝까지 올라서 9.8%까지 올라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하고요. 또 코스닥은 2%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을 좀 한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은 연속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좀 삼성전자 위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오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랫꼬리 달고 양봉 십자형, 십자형이라고 하거든요. 음. 십자형이 나와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뭐 좀 안도를 하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올라가려면 이런 게 아니고요. 직전에 어제 하락이 마이너스 10%였잖아요. 네. 고가가 9,083포인트, 시가가 9,083포인트고요. 종가가 8,200포인트거든요. 그럼 9,083 빼기 8,200 나누기 2. 즉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의 50% 이상을 넘어가야지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세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아니고 상승은 여기부터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상승이거든요. 이 양봉의 50% 라인이 어디냐? 거기서 터닝해야지 이게 상승 추세예요. 네. 그래서 내려오면서 직전 저점 깨지 않고 터닝해야지 상승 추세고 이런 것처럼 네네네. 이
전일을 오늘을 극복했냐 안 했냐는 어제 음봉이 50%를 넘어섰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아까 더해보니까 8,640포인트인가 뭐 그렇던데 아까 어. 더해보니까 그냥 산수로 하면 돼요. 이건. 근데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지금 이 초록색선은 올해 내내 시장이 강세로 가고 나서는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MTS나 HTS에는 10일 이평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5일, 20일, 60일, 120일, 뭐 15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 저 밑에 있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요. 이 밑에 있는 요 선 있잖아요. 요거. 음. 요 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60일 이동평균선에 닿고 뭐 깨니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의미 없는 선입니다.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이 환경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보시는 거에는 120일, 150일도 막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60일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거 의미 없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 이동평균선을 깼다 올라오고 그래서 22 이동평균선이 깨냐 안 깨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록색 선이 자 이제 다시 오늘 들어가서 이게 11 이동평균선인데 11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올라가다가 깨면 반등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서 11 이동평균선 다시 위로 올라서야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고점이 이 11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즉 11 이동평균선 위로 못 돌려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도하는 반등은 주었지만은 시장이 다시 강세로 가는 되돌림의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안도하는 반등이었다. 네. 그런데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아까도 저희가 뭐 바이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도 좀 더 많았고 코스닥에서도 좀 더 많았다. 요런 부분을 저희가 클로징 벨 통해서도 함께 계속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짚었는데 이거를 왜 짚냐면 왜냐면 그 급락 전에 우리가 그 시장 반응, 시장의 상황 얘기할 때 쏠림이라는 걸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반등할 때 좀 더 많았다? 살짝 확산되는 건가? 요런 기대감을 좀 갖게도 했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순환매, 물론 예. 반도체도 올랐지만 예. 이런 거는 너무 무리한 해석인가요? 일단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인가요, 예,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고 코스닥이 지난 한 달만 해도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팍 뜨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보고서가 딱 나옵니다. 이제는 코스닥에 코스닥이다. 대해서. 이제 확산된다.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빠져요. 그래서 있다가 또 오르면 또 나와요.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그동안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는 여태까지 계속 경험적으로 볼 때 그게 오래전의 경험이 아니고 최근의 경험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락 종목 수를 보면 코스피가 오늘 상승 종목이 516이고 하락 종목이 367이에요. 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 오늘 4%나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보면 상승이 883개고 하락이 786개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가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전환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기에는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제 코스피 차트를 갖고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예요. 이 코스닥 차트는 원목 여기 옆에 십자형 하나 달랑 해놓은 거고요.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거래된 거예요. 아, 진짜 코스닥 너무 이게 지금 코스닥입니다. 네, 이게 심란하네, 심란해. 이게 네. 코스닥이 연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네. 마이너스 1.75 오늘 2% 올라서 마이너스 1.75예요. 코스피는요. 이게 올해예요. 101%. 네. 코스피 101% 들어온 동안 코스닥은 마이너스 1%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의 상황 오늘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상승 차트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종목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왜 바이오주 얘기하고 확산된 종목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 설명을 드리느냐? 네.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개별 종목의 매수세가 확산되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져야지 코스닥은 바야흐로 상승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승강제로 인해서 코스닥을 올린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상당히 그게 지금 왜 못 나오고 있을까요? 비판이 많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비판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침 방송에 맨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는 안 돼. 이 코스닥이 쉽지 않습니다. 이 활성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처음에 나올 때부터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다 그래가지고 코스닥 그 ETF 출시한 적 있었죠. 맞아요. 두 개 다 박살 났죠. 액티브 ETF.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두 개 다 엄청나게 지금 손실인 상태예요. 그렇게 자칫 잘못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 아예 인정을 하세요. 코스닥은 곧바로 다시 원위치 시키고 코스닥 그때 뭐라 그랬어요? 3천 얘기했죠. 코스닥 그쵸. 3천 만들겠다고. 삼천 스탁. 네, 그거를 뭐 쉽게 그냥 선언적으로 하면서 또는 코스피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코스닥은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코스닥은. 음.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이 종목이 활성화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을 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지금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게 곧바로 풀어진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6월 말이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특히 펀드가 보통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매듭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만약에 외국계 펀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은행, 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고유나 신탁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서에서 이제 코스닥을 살까 말까 이런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회의를 한 하겠죠. 2주 해요. 2주? 네, 한 2주 합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판단의 결정은 한 달 지나서 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변화가 그 있을까요? 사이에 막 변화해도 그렇게 의사결정이 느려요, 되게. 한 액티브 달 말고 동안 회의를 패시브. 한다고요? 패시브들은 그래요. 아.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런 전략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거든요. 외국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기 노르웨이 국부 펀드, 미국의 연기금 펀드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오면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를 잡고 와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그러면 우리나라 탐방 한 10개 정도뿐이 못 갑니다. 한 탐방 10개 정도 해요. 그렇게 이제 되게 큰 데들 하고 음. 그리고 나서 돌아가잖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결정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없어.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보면 계속 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계속 회의해서 그래서 이 패시브는 한 번 사면 쭉 사고 한 번 팔면 쭉 파는 이런 성향을 좀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 개별 종목들의 순환이 되면서 네. 개별 종목장이 되는 또는 수급이 확산되는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조짐이 오늘 있었는데 이런 조짐이 앞으로 될 거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6월 말이라는 거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할 거야? 하반기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런 회의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연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연속성을 보면서 추정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릴레이로 네. 인터뷰 긴급 라이브 진행할 때 박병창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또 실시간으로 장중 상황 보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잠깐 저희 뭐 클로징벨 라이브도 하고 하는 동안에 쉬실 줄 알았는데 못 쉬셨대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그 따끈따끈한 자료를 지금부터 보면서 또 시장 얘기 섞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바로 넘어가냐면 하반기 얘기를 이제 해 주시니까. 예. 그죠? 네. 코스피 하반기 리스크 점검 자료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6월 말로 가니까. 요것도 예. 잠깐만 여러분께 한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텍스트로 제가 적어 왔는데요. 네. 왜 텍스트로 사실은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네. 올해 초부터 지금 사실 만든 게 아니고 이 내용의 타이핑은 지금 타이핑한 거고요. 네. 이 내용은 PPT 자료로 제가 되게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해 주세요. 무슨 말인데? 예? 무슨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좀 괜히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하려다 말면 더 궁금해요. 그래요? 예. 우리 청취자만 저를 폄하하는 것 같아요.
나 밖에 나가면 제가 인기가 이런 은행, 사람이 보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되게 쟁쟁한 데 가서 강의 많이 합니다. 대표님 알고 있어요. 폄훼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네, 아무튼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그런 거고.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계속 하반기의 리스크, 기관들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뭔가를 가지고 제가 5가지 정도 리스크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PPT 자료인데 PPT 자료 가지고 우리 뭐 저기 뭐야 우리 구독 서비스에도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거 똑같이 보여주면 또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타이핑을 했어요. 이 타이핑은 경제신문에 제가 매월 뭐죠 칼럼을 넣는데 그 칼럼의 내용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그냥 읽어 들어봐 주세요. 한번요. 네네. 하반기에 리스크가 있으면 도대체 뭘까? 나는 이 시장이 지금 이제 9천 포인트 넘고 이제 10,000포인트 다시 갈 거라고 다들 그러는데 언제쯤 그러면은 내가 이익 실현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 리밸런싱을 하고 언제쯤은 그러면 나는 위험하다고 한번 느껴야 될까? 지금처럼 막 수급 때문에 이런 건 이거 별것도 아니고요. 그 도대체 뭘까? 요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차분히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미 많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증가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자본 지출 우려가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금리 인상 기조와 환율, 요 5가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하반기에 리스크 점검을 할 때 이 글로벌 시장도 전체적이지만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5가지를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데일리 얘기하고 지금은 반도체만 얘기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한번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전 글로벌 증시는 다 고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국이 이미 급등을 했어요.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은 역성장이에요. 경기 안 좋죠. 근데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요. 대만도 신고가, 일본도 신고가, 우리도 신고가, 미국도 신고가, 신고가예요. 우리 맨날 걱정을 하지만 시장은 신고가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은 지난 4월에 이미 최근 주식시장은 도박장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만큼 도박 심리에 빠진 때는 없었고 아직까지는 카지노보다 교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갈수록 카지노에 사람이 몰리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는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실질 금리가 높고 장기 국채 금리가 높고 재정 적자 확대 상황에서도 높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많이 올랐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참 다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중간에 이게 막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네, 다 네, 네.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미 정부 부채가 트럼프 2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약 38.4조 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0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이거 38.4조 달러 기준으로 연간 이자 초액이 약 1.47조 정도 규모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관세로 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자랑한 게 얼마예요? 2천억 달러. 근데 이자만 1조 5천억 달러가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장기 국채 수익률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올랐죠. 영국 길티 채권 올랐죠.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 올라가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 적자 급증하고 그러면 국채 발행 증가되고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장기 금리는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결국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채권 시장의 상당 부분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AI의 픽아웃, AI 투자 가능성, 그리고 캐펙스의 픽아웃을 우려하면서 결국은 투자 효율성 검증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논쟁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내용도 다시 읽어 들어가 볼게요. 네. AI 섹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상승하며 과거 기술 버블, 즉 닷컴 버블이나 클린 에너지 버블과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고 밸류가 급등했어요. 그러나 실적이 미달되는 조정의 패턴이 과거에 반복됐고 지금도 유사한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진이 훼손되고 주가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우려입니다. AI를 하면 뒤처진다는 포모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실제 이들의 가치보다 내러티브가 가격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버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걸 세미나하면서 이 AI의 버블 우려의 핵심 포인트는 KPX 즉 자본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네. 자본 지출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그 사이에 기간이 있거든요. 그쵸. 그걸 우린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캐즘을 버텨내야 되는데 이 캐즘을 버텨내는데 자본 조달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인상되면 치명적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점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확산 위험, 물가가 재확산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네.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근데 짤막짤막하게 빨간 것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미국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네. 트럼프 정부의 막대한 추가 유동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칩 가격 급등했죠. 거의 모든 IT 기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3개월간 진행되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 국채 수익률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3번으로 얘기한 거 연결돼서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6월 FOMC 회의 있죠. 많은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지지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향후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ECB와 BOJ는 6월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에 금리 인상, 심지어 빅스텝 50bp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심차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지금 BOA에선 3회, 도이치뱅크는 2회, 바클레이즈는 1.5회 정도를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임 신현성 총재에서는 첫 금통위에서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올해 우리나라는 2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환경 이코노미 클럽 설문에서는 이르면 7월 그리고 8월까지 한 차례 인상 그리고 2차례 이상 인상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마지막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달러 강세 가능성 이것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반기에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 되는 거예요. 네. 달러가 지금 100.1이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100.1, 101?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거 그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이거 맥락이 좀 끊어질 건데 읽다가 이거 가면은 아니요, 달러 인덱스 네. 한번 보죠.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네. 달러 인덱스 제가 여기다 넣어놨나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보려면 안 넣어놨으면은 달러 인덱스를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네. 달러 인덱스 음. 이거잖아요. 지금 100일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달러가 강세됐다고 막 우리가 뭐 약세됐어 막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달러 인덱스는요. 이거 지금 주봉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 전이가 여기에요. 110이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수준은 이 박스권에서 이 아랫단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 취임 전 막 올라갔던 저 고점 저기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예요. 저기 저 예. 한창 저기가 킹달러, 가달러 예. 막 이렇게 얘기할 때죠. 예. 거기에 비하면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 달러 약세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게요. 이게 달러가 와 엄청 센 겁니까? 네. 그럼 왜 우리가 달러 강세 그러면 달러가 엄청 세서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걸 설명을 지금 이제 잠깐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이게 달러 인상 근데 그거보다도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되면 달러 강세로 요즘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보면 달러 올라가고 있죠. 지금 밑에서. 네.
최근 들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 국내 우리 환율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내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보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화 약세가 되고 채권 매도가 되고 달러 그러면 채권 매도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되고 그럼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되고 그럼 주식 매도가 되는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쭉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맥락이 있는가? 음.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되고요. 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갛게 그냥 써왔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할인율이 뭐예요? 금리입니다, 여러분. 할인율이. 이걸 할인율, 금리,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다 다양하게 부릅니다. 네.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상승하는 주식시장.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 증가, 국채 수익률 상승, AI 자본 지출 우려, 인플레이션 등 거의 모든 우려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금리. 금리입니다. 금리.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그동안 유동성에 의한 에브리띵 랠리에 제동이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08년 이전하고 08년 이후의 자본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유동성을 시장에다 뿌렸거든요. 네. 벤 버너키, 헬리콥터 벤 그분 이후로 뿌렸어요. 9조 달러까지 시장에 돈을 뿌렸습니다. 이것을 원위치로 해야 된다. 이거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케빈 워시예요. 네. 이런 유동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면 에브리띵 랠리에 제동이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내일, 하반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네. 그래서 하반기 시황의 핵심 포인트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와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몇 차례 올릴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다라는 게 올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건 뭐 금리 인상 하느냐 안 해가 중요하고 몇 회 하느냐가 중요한가를 뭘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라고 보는데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어떤 정도의 어떤 곳에 어떤 지표에 파급 효과가 있는가를 이 5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동성을 어저께도 큰 변동성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 큰 변동성을 준 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7, 80%는 6월에 반기말 수급이고 나머지 한 20%가 환율이라고 지금 금리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수급 문제, 수급적인 문제, 리밸런싱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직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전망이 딱 나오자마자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5%씩 급락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월가에서 계속 나오는 논리는 뭐냐면 수주를 주는 곳 있잖아요. 네. 수주를 주는 곳은 계속 돈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발행 계속 하면서 그 수주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계속 필요해. 돈이 계속 필요한데 채권 발행하는데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이들은 위험하고 수주를 받는 곳은 이들은 자기들이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쪽은 또 금리도 더 높으니까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수주를 받는 쪽이 어디예요? 우리. 반도체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반도체에 네. 반도체에 할 수밖에 없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건 정리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 나누실까요? 그런데 수주를 주는 쪽이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돼요. 네. 수주를 받는 쪽은 룰루라라 좋아요? 일단은 돈을 마련해서 예. 그걸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주를 수주를 어쨌든 준다는 주는 쪽은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네.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죠. 자본 조달을 해서 그래서 칩을 돈을 사든 주고 맞아요. 받는 그럼 거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돈은 돈만 받는 거잖아요. 당장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 수주를 네. 주는 쪽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금리가 높다면 예, 생길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흐름으로 갈 개연성에 대해서가 가장 큰 노이즈라는 거야. 노이즈라기보다 네. 가장 큰 우리 리스크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네. 그게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대표님이 이제 쭉 정리해 주신 정말 귀한 자료예요. 쉬지도 못하시고 준비를 해 주신 자료를 쭉 설명해 주셔서 이제 끊을 수는 없었고 예. 여기에서만 살짝 끊고 요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희 생방송 중 맞고요, 예. 여러분. 이 속보가 뜬 것 같은데요. 그 하나만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예. 대표님? 하이닉스가 속보를 내놨는데요.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10일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속보가 나왔고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최대 45조 원을 조달하는데 그게 유상증자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예. 속보로. 네. 하이닉스의 지금 뭐 ADR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죠. 네. 자, 일단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딱 그겁니다. 다음 달 10일 미국 ADR 상장 추진 예. 45조 유상증자. 요거 지금 뭐 너무 정보가 없나요?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ADR은 호재로 그걸 바라보면서 막 거기서 사자 그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표를 왜 안 돼 그랬는데 발표됐으니까 긍정적으로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NXT에서 지금 한 3% 정도, 2.5% 정도 뜨네요. 요게 지금 KRX에서 0.98% 1% 상승해서 이게 더하기로 되는 거군요, 이게요. 네. NXT 3.8이니까 한 3% 지금 거기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요. 유상증자를 예를 들어서 제3자 배정을 하느냐, 주주 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상증자의 일부분을 뭐 어떤 대주주나 어디서 책임지고 하느냐에 달려 그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상증자 규모인데 그건 지금 나왔죠. 얼마 규모라고요? 45조. 예? 45조. 그럼 45조면 전체 지금 시가총액 2,000조니까 네. 그렇게 그 규모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도 설비 투자하겠죠. 네. 그 투자하겠죠. 근데 요 45조 원 규모가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ADR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하고 상쇄시키려고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아마 전략적으로 머리 되게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전에 제가 이 방송하면서 그런 기사라 아니면 저도 그렇게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걸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하는데 ADR 발행이라는 것은 신규로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신규로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가지고 하면은 네. 그거 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사주를 가지고 그쪽에서 그만큼 발행을 하면은 네.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예,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자사주 빼고 신주로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 같긴 한데. 그럼 희석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희석돼 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희석시키면서 그러면 주당 EPS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사주를 또 소각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플러스 효과가 있다. 왜? 미국에서 가치를 마이크론 대비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도 지금 내용을 안 봤는데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ADR 승인이 됐다라는 걸 기다렸던 내용이 나왔으니까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저기 앞에 띄워주시는데 예. 한번 읽어볼게요. SK 하이닉스 예. ADR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서 최대 45조 4,500억 원 규모의 증권 예탁 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예. 공시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청주 어드밴스 패키지 팹, 예. 기계장치, 건설,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 정확한 금액은 ADR 모집 총액이 추후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뭐 이 정도네요. 네. 그럼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신규로 그냥 한다는 거 아주 특별한 더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규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네, 그래서
이게 증자라고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게 희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사주를 그만큼 소각한다는 얘기를 했고 주저하는 정책이 동시에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요. 미국의 ADR 발행하는 게 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호재였어요. 맞아요. 그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 어저께 폭락했는데 오늘은 못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네?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지금 ADR 발행한다는 내용이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호재는 아니잖아요.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예.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일단 ADR 생각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요. 뭐 8월 우리 얘기했었는데 예. 7월이니까 예. 좀 빠르다. 그리고 뭐 ADR은 당연히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이거 나왔구나. 오케이. 근데 이제 유증이라는 게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지? 시장에서 이제 요럴 텐데 이게 설비 투자 팹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죠. 돈의 예. 사용처가. 그 유상증자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항상 이제 공식이고 논리인데 그래요? 이거는 긍정 쪽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음 달 10일 상장한다고 나오네요. 맞아요. 제가 7월 지금 10일. 저도 지금 띄웠습니다. 7월 여러분들 글자는 10일. 안 보이시겠지만은 맞아요. 이 뉴스를 지금 띄웠는데 네.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이면 엄청나게 빨리 지금 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훨씬 더 빨리 됐다는 거는 훨씬 더 호재성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행 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한 45조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 나와 있고요. 전환 비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탁기관 나와 있고 상장일 나와 있고요. 굉장히 빨리 되고 있네요. 다음 달이니까요. 그리고 어디 쓸 거냐가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유상증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네.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유상증자 같이 있는 거죠? 저는 속보로 일보로 나온 걸 봤는데 45주 유상증자라고 제가 일보로 봤는데. 그러니까 45조를 신주로 발행한다라는 거예요. 45조 음. 규모로 신주로 발행한다라는 의미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음. 생방송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공식 지금 뉴스에 없어서 제가 지금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거 여기서 상장하는 건 하는 거고 국내에서 따로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혹시 있으면 그건 좀 따로 봐야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건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나왔네요. 제가 다른 공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총 뭐 이것도 45조 규모 똑같은 금액인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제3자 네. 배정으로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이걸 이 신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ADR로 발행한다는 얘기네요. 이건 이해되세요? ADR이라는 거는요 예탁 증서예요. 네. 예탁 증서. 그러니까 본주가 있는데 그 본주를 예탁 증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네. 예탁 증서라는 거 그런 겁니다. ADR, GDR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 주식을 이만큼 발행을 제3자 배정으로 발행을 해서 그걸 거기다가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예탁 증서를 가지고 ADR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신주 발행한다는 거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ADR로 발행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예. 지금 넥장에서의 반응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5% 올라가고 있네요. 5% 네, 5% 정도니까 상승하고 실제로는 있네요. 한 4% 오르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본주 플러스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요. 음. 한 4%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다렸던 호재가 나왔고 그리고 요번에 급락을 한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것 때문에 더 올라야지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ADR 상장에 대해서 예상보다 빨리 되고 이런 건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몰랐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반영을 안 했냐는 거죠, 주가가. 저는 반영을 했을 거라고 하고면서 왔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요 이벤트는 단기 이벤트로 끝나고 이거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익을 가지고 원래 본연의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저희 방송 중에 이제 속보가 떴고 공시가 떠서 그 네. 내용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봤고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거 앞서서 다시 좀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하반기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크게 5가지 정도의 점검해 봐야 될 리스크라고 해 주시면서 예. 미국 증시 고평가 부담, 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 부담이 있다. 예.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있다. 그다음에 AI 피크아웃,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금리 인상,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부담. 여기에서 사실 핵심은 금리 인상이라고 금리라고 이제 예. 정리를 해 주신 거거든요. 예. 좀 가볼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결론을 좀 낼 수 있을까요? 그 뭐 계속해서 최근 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음, 아까 앵커님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UBS에서 맞아요. 예,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3가지의 조건을 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 내용을 못 봐서 그렇게 뭐 그 부분에선 추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아까 네, 읽어보니까 네.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보는 거였죠. 음, 그렇죠. 첫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이 가지 않을 거다. 음, 관세로 인한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특히 코어 CPI, 코어 PC에 보는 근원 생활 물가 요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결국 물가는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경기는 둔화될 거고 그리고 실업률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거다. 그런 것들을 지표로 보면은 또 올라가고 있는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번째가 되게 중요한 얘기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근데 3번째 내용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캐비넷 씨가 요번에 연준의 정책, 연준의 행보에 변화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개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5개의 TF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파격적인 내용들인데 그 연준이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의 행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꾸겠다고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죠. 논쟁이 있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언제까지 한다 그러냐면 올해 연말까지. 아, 그래요. 올해 연말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걸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올 연말까지 TF에서 결과 발표를 연말에 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금리 정책을 바꿔? 그게 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런 그래서 동결을 예, 예. 예상하시는 요렇게 거네요. 3가지를 얘기하면서 동결에 대해서 동결할 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요번 6월에 요런 수급적인 변화가 그리고 또 변동성을 주지만 요게 끝나고 나서는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제가 지금 하반기에 리스크를 얘기할 때 그 핵심 근간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지수는 다시 신고주를 내겠다라고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시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유난히 요즘에 좀 왜냐하면 굉장히 여태까지는 중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요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근간은 금리인데 음, 금리에 대해서 걱정 없이 룰루랄라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음, 느닷없이 미국으로부터 금리 걱정을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S&P 500의 월봉 연봉으로 볼 거예요. 월봉으로 볼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 시장이 항상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오히려 호재인 적이 많았죠. 예.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입니다. 학교에서 대학교 할 때 경영학부에 있는 그 네. 이론들인데 08년 이후에 세상은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08년이거든요, 여러분. S&P 지수가 666 포인트인데 지금 7,300까지 음. 올라온 거예요. 이때부터 돈을 풀기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한번 봐주세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는데 언제 한번 하락을 했느냐? 2018년도에 하락을 했고요. 음. 2019년도 오르다가 2020년도에 하락한 거는 2020년도 하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락으로 보이죠. 네. 다시 올랐어요. 네. 이때가 뭐예요? 팬데믹이에요. 이건. 코로나. 이날 네. 올랐습니다. 2018년도에 하락했죠. 또 계속 오르다가 2022년도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네.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아. 2018년도하고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던 해입니다. 네. 그거 빼놓고는 시장이 하락을 안 했어요. 쭉 갔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하고 오늘 2번 뵀는데 예.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런 뭐 거예요.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얘기해도 예. 될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얘기도 더 하고 삼성전자 얘기도 더 하고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뭐 진짜. 그러니까요.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2시부터 저희 릴레이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안내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슬립앤슬립에서 나온 깊은 잠 프리미엄 양모 침구 풀세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프리미엄 베개 2개, 전용 베개 커퍼 2개, 그리고 깊은 잠 베드 2개로 구성이 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명 아이유 베개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자, 73% 할인된 가격이고요. 지금 이렇게 베개가 나와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체형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성이 요 자체가 오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져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오분할로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래서 어떤 자세로 자도 나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좋아. 나는 옆으로 누워야 잠이 와. 이런 어떤 자세에 따른 나만의 수면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로 자도 편안한 수면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목 부위 높이를 개인에 맞게 맞춤 조절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지퍼가 있거든요. 요 지퍼를 열면 조그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인체에 무해한 아이들한테도 사용하는 그런 작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퍼를 여셔서 빼내면 높이가 낮아지고요. 그걸 추가로 더 드리거든요. 더 넣으면 목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목의 높이를 왜냐면 베개를 한번 사면 이 베개 너무 나한테 높아. 이 베개 너무 나한테 낮아. 이런 상태 그대로 근데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호주산 양모 충전재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고요.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요. 장마철 눅눅한 환경에도 베개는 뽀송해야죠. 뽀송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개발된 폴리진 가공으로 이 악취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 증식을 억제할 수 있고요. 통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이 가능한 아이유 베개 73%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종 세트입니다. 딥 슬립 케어. 네. 깊은 잠 프리미엄 양모 베개 2개, 전용 베개 커버 2장,
그리고 수면 패드도 같이 드리니까 요거는 전 고객 사은품입니다. 이렇게 세트 구성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가격이요 여러분 72만 8천 원이에요. 저희 구성을 너무나 잘 가지고 오셔서 19만 9천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홈쇼핑에서 어떤 유명한 홈쇼핑 쇼에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거기 가격과 비교해 보셔도 싸다, 저렴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개를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데요. 네, 요렇게만 안고 있어도 편하네요. 자, 하나만 진짜 안내해 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자, 저희 구독 서비스 이용 잘하고 계신가요? 박병창 대표님과 이선엽 대표님, 김장결 센터장님,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건희 대표님 이런 훌륭한 강사진의 구독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또 반등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시황 분석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중심 잡을 수 있는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수익 내는 습관 함께 가져가 보시죠. 구독 서비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2시부터 릴레이 방송부터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클로징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